자, 안녕하세요. 강산의 마스터즈 마스터 신팀장. 디벨로퍼길 길관재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선호하는 상가주택은 과연 수익형 부동산의 최적의 선택일까? 이러한 네. 주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수익률 분석부터 한번 좋은 투자 방법이나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는 상가주택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익률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실적인 최적의 부동산 투자 방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좋은 상가주택 고르는 방법 순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문의가 또 많이 있었어요. 그쵸?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비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뭔가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저희가 또 직접 만들었죠, 자료를. 그렇죠. 이게 요즘에 이 점포택지, 이 상가주택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기초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수익률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위치에 골라야 되고,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지구 단위 계획 확인하는 방법부터 좀 기초적인 지식을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이제 주변에서 노후 대책을 위한 부동산으로는 상가주택이 가장 좋다. 이러한 얘기만 듣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흔하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너 뭐, 노후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건물주 되는 게 꿈이야. 그렇죠. 이렇게 쉽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어,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오늘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볼 거고요. 네, 일단은 상가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상가주택이 분류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신도시 상가주택에 대한 내용, 그 다음 구도심 상가주택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상가주택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 상가주택, 점포 겸용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택지지구 내에 있는 그런 점포 겸용 단독주택 단지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구도심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런 데 이제 별도로 구도심 안에 지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차이점을 한번 보면, 신도시 상가주택은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서 택지 지구마다 상가의 면적 비율과 층수, 가구수 등을 제한을 받습니다. 그쵸.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1층은 상가, 2층에서 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 흔히 이제 점포겸용 단독주택 또는 이제 우리가 상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구도심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 법규랑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례자가 잘못됐습니다. 네.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 그 다음에 일조권 사선 제한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다가구 주택을 꼭 넣어야 된다는 제한이 없고 가구수 제한이나 상가 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구도심 상가주택과 신도시 상가주택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제 알고 계신 지식들 중에 건폐율, 용적률, 뭐 주차장법은 뭐 당연히 주차장에 관한 내용일 거고 대지안의 공지나 네, 일조권 사선에 대한 제한, 네, 이거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지안의 공지가 무엇인지, 네, 일조권 사선 제한이 무엇인지 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은 건폐율은 이제 바닥 면적 안에 우리가 건물을 질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60에 뭐 250% 아니면은 뭐 180% 이렇게 용적률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60%다. 근데 용적률이 180%다. 그러면 60 곱하기 3을 하면 18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60% 건폐율을 꽉 채워서 3개층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지안의 어,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 네네. 대한 내용이고, 네. 일조권 사선 제한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 이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은 관계가 없지만 일조권 사선 제한 이제 법이 강화가 되면서 이 건물을 없애고 새로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은 이 건물에 대한 일조권 사선, 옆에 있는 건물과 앞에 있는 건물의 일조권 사선 때문에 건물이 사선으로 잘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테라스가 있는. 그렇죠. 우리가 네. 보통 이렇게 생긴 건물들 많이 볼 겁니다. 이렇게 꼭대기가 이렇게 위로 솟아 있는 이렇게 생긴 건물들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1층에 상가 있고 위에 이렇게 주택이 있는 건물들. 헌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네. 일조권의 제한을 받아선 안 된다라는 조항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본적인 권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상가주택의 모습입니다. 요건 이제 지구 단위계 구역 안에 있는 상가주택을 제가 예시로 든 겁니다. 네. 자, 1층 상가, 그 다음에 2층은 다가구주택입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는 큰 범주 안에 다가구주택이 포함이 되거든요. 네, 다가구주택, 그 다음 위에 이제 3층도 다가구주택, 그 다음 위에는 다가구주택인데 대부분 우리 점포택지 보면은 맨 꼭대기층을 주인 세대로 많이 살죠. 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자, 예시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있는 상가주택의 예시들입니다. 자, 이렇게 1층에 점포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위에는 다가구 주택. 가구 수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다. 우리가 예전에 그 일전에 이제 답사를 많이 다니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이죠. 사실 그렇죠. 세솔동에도 있고, 우리가 이전에 갔던 뭐 영천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흔히들 볼 수 있는 사진이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도심 상가주택 예시 사진을 보시면 좀 차이가 있죠. 1층만 점포가 있는 게 아니라 1층, 2층에도 점포가 있고 위에는 이제 주택이 있는데 아까 우리 신 팀장님 말씀하신 일조권 사선 제한 여기 걸려 있죠. 네네. 테라스를 뽑았습니다. 이게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분이 이제 뭐 테라스를 활용하고자 해서 이렇게 만든 경우일 수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또 테라스가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가 있다는 걸 굉장히 강점으로 내놓으면서 그렇죠. 조금 비싸게 분양을 하는, 맞습니다. 사실 일조권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분양가가 굉장히 높거나 뭐 이런 상황을 또 볼 수 있죠. 이게 약간의 좀 비밀리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데 강점으로 상가도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가주택도 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도심 상가주택은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서서 본 택지지구나 신도시 상가주택은 위에를 다가구로만 뽑을 수가 있거든요. 네. 다가구라는 거는 개별 등기가 안 됩니다. 임대만 가능하거든요. 네. 소유주가 소유주가- 건물주 한 명이란 그렇죠. 얘기죠. 소유주 한 명만 가능하지만 구도심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 한 명만이 아닌 위에 있는 이 주택을 다 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렇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소유권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형태도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하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또 전화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어디서 보냐, 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었는데, 맞습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택지지구가 있으면 그 지역이 어떤 지구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LH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공지사항란이나 이제 자료실 같은 데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이라든지 기타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검색을 통해서도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검색을 해서 LH에서 공급하는 건 LH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거는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온라인 청약 시스템 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런 곳들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그 택지지구가 위치한 관할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봉담이다. 그럼 봉담 뭐 1지구 지구 단위 계획 검색하시면 그 안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올려놨습니다. 네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 보셔야 됩니다. 뭐 공고문이라든지 뭐 총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침에 따라서 또 건축을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건 시행 지침을 다운받아서 보는 것이 좋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시행 지침 안에 단독주택 용지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네. 뒤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입니다. 그래서 용지별 지침 제2편 이렇게 써 있고, 단독주택 용지로 표시되어 있죠. 점포겸용 용지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 안에 그 시행 지침이 점포겸용이 따로 그렇죠. 있는 거죠. 점포겸용이라는 게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단독주택 범주 안에 다가구 주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다. 네. 이건 이제 LH 공급 토지에서 본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용도에 이제 상가를 얼마큼 넣을 수 있는지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건축 연면적 5분의 2, 40%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을 허용을 하는데 중요한 건 2층으로 상가 넣을 수 있느냐? 안 된다.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는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조금 번화한데 광교 같은 데 가면 그런 데가 많은데 지하에 그 골프 스튜디오 있잖아요. 네네. 1대1로 레슨해 주는 거. 그거 지하에다가 넣고 1층에다 카페 넣은 점포겸용 택지들 간간히 보입니다. GDR이라고 하나요? 그게? 저 이제 뭐 1대1로 이렇게 레슨 받는 네네. 거. 네네. 되게 유명하더라고. 비싸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하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필지당 몇 가구.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필지당 가구 수가 택지 지구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하지만 다 대부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6가구까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건폐율 60%, 용적률 180%고요. 그다음 건축 연면적의 40%만 근생이 가능한데 지상 1층, 지하 1층만 된다. 그다음에 한 필지당 6가구까지만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이걸 꼭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수지도 맞춰봐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말씀 되게 잘 해주셨는데 이게 수익 분석이라고 그러죠. 수익률에 영향이 제일 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수익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이 안에서 또 어떻게 그림이 또 나오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다음 LH 공급 토지인데 아까랑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건폐율 용적률은 60에 180% 동일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0%만 근생이 가능합니다. 지상 1층, 지하 1층만 가능하고요. 한 필지당 여기는 7가구까지 허용이 됩니다. 네, 건폐율 용적률이 같은데 가구 수가 다르죠. 여긴 6가구, 여기는 7가구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것도 한번 볼 텐데, 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했던 토지의 점포택지, 여기는 이제 2주차 택지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택지형 단독주택 용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1층과 지하층에 하나여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건축 연면적의 40%를 초과해서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건폐율은 60에 여기는 150%죠. 차이가 있죠. 네, 용적률이 조금 더 높네요. 낮죠. 아까는 180%였습니다. 잘못 네. 봤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용적률이 더 낮습니다. 건축 연면적의 40%만 근생 가능하고 지상 1층, 지하 1층만 가능하다는 건 똑같은데 한 필지당 여기 3가구까지밖에 안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수익률에 큰 영향이 있는 거죠. 네네. 이게 만약에 분양할 수 있는 건물이면은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였다 그러면 큰 관계가 없는데 다가구라고 하면 이제 임대료나 보증금 차이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가구 수가 너무 적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자, 이제 수익률 분석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수익률 분석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일단 토지 매입비, 그다음 낙찰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낙찰을 받았던 걸 내가 산다. 그러면은 토지 매입비를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LH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다. 그럼 낙찰가가 얼마인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건축 비용이 얼마인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요즘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축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고 건축 설계 비용이 얼마인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설계 비용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로세, 토지에 대한 취득로세도 있을 거고 건물에 대한 취득로세도 있을 거고 두 가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셨으면 이 비용에 대한 총 소요 비용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시세, 이 주변에 1층 상가가 임대료가 얼마인지, 근생 임대료가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다가구 주택 임대료가 얼마인지 시세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확인이 되셨으면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죠. 대출 비율 얼만큼 받아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대출 금액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대출 이자 얼마인지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돈이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대출이 또 안 나오는, 잘 안 나오잖아요.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그렇기 많습니다. 때문에 좀 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죠. 지금 같은 네네. 시기에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땅들의 평수와 시세들을 한번 보고 수도권에 조금 그래도 입지가 괜찮은 곳을 제가 예를 들은 거거든요. 토지 85평에 토지 85평에 토지가가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짜리 땅을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토지 매입비 85평에 1,000만 원이니까 8억 5천이 들어가죠. 네. 건축비, 요즘에 상가주택 건축비가 평당 700만 원 정도 합니다. 평균인가요? 평균치입니다. 굉장히 많이 평균치. 올랐어요. 예전에는 400만 원 뭐 초반대 400만 원 미칠 때도 있었거든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700만 원, 뭐 비싼 데 800만 원도 넘어가거든요. 이것도 좀 제가 그냥 좀 러프하게 잡은 건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우리 180%잖아요, 용적률이. 네네. 토지 85평에 180% 정도 채우면 약 한 연면적이 153.5평 정도 나옵니다. 대략. 네, 이 정도로 계산을 하고 700만 원을 곱하면 10억 7,450만 원이 건축비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 건축 설계 비용은 보통 평당 한 7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면적에다 곱하면 한 1,074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건축 설계비 같은 거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기, 인건비에 따라서 올라가긴 했는데 건축 설계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취득록세는 토지가 4.6%, 그다음 건물이 3.4%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취득록세가 토지에 대해서는 3,910만 원 나오고 건물에 대해서는 3,653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소요 비용을 보시면 20억 1,087만 8천 원이 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에서 이제 또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렇죠. 이게 중요하고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시세, 주변에 있는 시세들입니다. 예, 여기는 1층에 소매점하고 부동산 사무실 들어간다고 제가 본 겁니다. 소매점 뭐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 가게가 될 수도 있고 보통 이 지역 주변에 이제 시세들을 봤을 때 이 정도 땅값 하는데 거래 시세들을 보면 점포겸용 택지 좀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어요. 전용평당 한 11만 원 정도 선 정도 네. 이렇게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층 소매점이 30평, 그 다음에 부동산이 9.5평. 왜냐면 계단실이 빠지거든요. 계단실 면적을 고려를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용평당 11만 원 계산하면은 1층에서 소매점이 한 5천에 33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중개사무실이 1,500에 한 104만 5천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1층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위에 이제 다가구를 보시면 2층, 3층, 4층 이제 시세를 본 건데 4층은 주인 세대로 거주를 한다고 보고 지금 2층, 3층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36.9평이 이제 바닥 면적인데 요거 나누기 이제 2를 하시면 한 18평, 19평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도 시세가 보증금 5천에 한 60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긴 했는데 신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천에 한 60 정도 이렇게 보시면 총 합계가 지금 보증금이 2억 6천5백이 나오는 거고 네. 월세가 전체에서 674만 5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수익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뒤에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되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네, 현실적으로 내가 건물을 짓고 네, 임대를 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정말로 분석을 해서 맞습니다.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자, 아까 총 소요 비용 20억 1,087만 8천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토지비가 아까 8억 8,910만 원. 여기 이제 세금이 포함돼서 금액이 이렇게 된 거고 건축 비용도 세금 포함하면 11억 1,100 뭐 3만 3천 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대출을 70% 정도 보통 받아요. 대출을 70%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에쿼티 내 돈이 들어가는 비율은 요 금액 두 개를 더한 금액이 되겠죠. 네. 한 6억 정도 될 겁니다. 투자금에 요거 두 개 더하면 이제 6억 원 정도가 내 돈이 들어가는 거고 대출 금액은 6억 원을 뺀 나머지 14억 정도가 이제 대출이 되는 거죠. 네. 대출 이자를 제가 더 낮게 잡았어요.
너무 충격 먹으실까봐 시청자 여러분들이 5%로 잡았습니다. 5%. 실질적으로는 몇 프로 정도 되죠, 지금? 지금 6% 넘어갑니다. 6%. 네. 네. 5%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네, 실제로 또 기성대출 70% 정도로 일반적으로 받지만 지금 현재 또 70%가 안 나오는 게 또 허다해요. 하나요. 네. 땅이 너무 비싸게 거래되면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대출이자 보시면은 5% 계산했을 때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가 연 이자가 되는 거거든요. 월 이자로 나누면 583만 3천 원이 이제 월 이자로 납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아까 우리 얼마 보증금하고 월세가 얼마 들어온다는지 아까 앞에서 먼저 봤잖아요. 네네. 한 2억 6,500 들어오고 674만 5천 원이 월세로 매월. 들어온다 네. 그러면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아까 이 전체 에쿼티 30%인 6억에서 보증금이 빠질 거예요. 네. 보증금 2억 6,500이 빠진 3억 3,500만 원을 내 돈을 들여서 이 건물 하나를 완성을 시킨 다음 난 건물주가 됐어 하는 만족감으로 이제 이 건물의 실질적인 이제 현실적인 수익률을 내보면 수익률이 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기에 대출이 잘 안 나오고 그렇죠. 대출 이자도 굉장히 비싼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재값 인상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인 수익률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거죠. 떨어져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쉽게 얘기했던 내 노후는 건물주야 그렇죠. 이런 말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렵다. 와닿지가 않는 네, 거죠. 와닿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그렇죠. 또 좋아지면 모를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지금.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이걸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쵸. 물론 건축비가 떨어지면서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 대출이자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대출이자 떨어지면서 또 수익률은 계속 올라갈 거긴 해요. 근데 현실적인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본 겁니다. 참.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현실적인 최적의 부동산 투자 방법을 이제 살펴볼 건데 점포겸용주택이 이제 예전에는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아래층 다가구랑 점포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노후에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인기를 끌었었죠. 네네.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건축비 폭등, 그 다음에 고금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땅을 저렴하게 매입을 하고 점포와 다가구를 높은 가격에 임대를 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 이 높은 수익률을 내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저거 다 맞춰야 네. 되는 좋은 위치의 땅을 저렴하게 사실 그렇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내 땅이 좋은 위치야. 네. 누가 싸게 팔겠냐는 거죠. 그럼요. 네, 그게 참 현실인데 그걸 저렴하게 사서 높은 임대료를 줄 수 있는 곳. 그렇죠. 위치적 이점이 굉장히 뚜렷하고. 뭐 잘 찾으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투자 방법.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자, 지금은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대표님 생각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제 얘기를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저도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토지 쪽도 제가 많이 다루고 했었는데 토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토지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토지를 투자하셔서 따로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이나 뭐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사셔서 허가 받으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시면 땅을 사서 땅의 값어치를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자 방법으로는. 땅을 당연히 싸게 사야겠죠. 근데 제가 보는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 최적의 투자 방법,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좋은 아파트 하나랑 우량 임차 맞춰진 좋은 상가 한 칸 갖고 계시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솔직하게. 현 시점에. 네. 네. 왜냐면 아파트는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지금 또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여기서- 금매 물건들도 네.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새솔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6월 달에 전세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2억 7천 이랬었어요. 네. 반도 유보라 뭐 이쪽이 네. 2억 6천 7천. 근데 지금 3억 5천이 넘었습니다. 네. 3억 5천이. 그래서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되면서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는 그렇죠.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 하나, 내가 거주를 하든 임대를 임대를 주든 주든. 지금 시기에선 아파트 건축비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앞으로 분양가 계속 올라갈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 또
적용 안 되는 지역들 아파트 지금 분양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건설사들이 공급을 못 해요. 이제 최근에 LH 사태 터지면서 건축비에 대한 부담이 건설사들이 더 늘어나고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물량부터는 공동주택 공급수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아파트 한 칸을 사시고, 아파트 한 채 사시고, 정말 괜찮은 상가, 정말 꾸준하게 잘 운영되는 상가, 뭐 제가 뭐 어디 가서 아무거나 상가 분양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상가 한 칸을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든 아니면 분양을 받으시든 매매를 하시든 요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상권이 반송동인가요? 예, 반송동 네, 상권. 반송동 앞서 우리 컨텐츠로 맞아요. 현장에 직접 갔었는데 진짜 공실 하나 볼 수 없었던 곳이에요. 저기 임대료 잘 나오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엄청 잘 발달되어 있는 완벽한 고립되어 있는 그냥 또 항아리 상권이라 그렇죠. 학원과 병원과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알짜배기 상가 하나, 그렇죠. 아파트 하나를 추천한다. 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최적의 부동산 투자 투자 방법이다. 오히려 저렇게 두 개 매입하시는 게 돈이 덜 들어갑니다. 맞죠? 그 땅 매입비에 그렇죠. 건축비에 뭐 이것저것 또 생각을 해보면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이 땅 사서 건물 짓는 동안 늙어요. 늙습니다, 진짜로. 엄청 스트레스.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건물 하나 땅에다 올린다는 거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내가 매일 현장에 상주할 수도 없고, 그다음 비가 오면 공사를 또 못하지. 또 예를 들어서 인부가 또 부족한 날은 또 공사 또 지연되지. 그다음 눈 오면은 또 공사 못하지. 요즘 또 콘크리트 말 많잖아요. 맞아요. 예,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투자 방법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교통망 호재랑 지역 호재가 있는 아파트 물건 중에서 뭐 금매라고 했지만 가격이 괜찮은 물건들,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에 괜찮은 물건들을 실거주 목적이나 임대사업 목적이나 여기 포함해서 좋은 아파트 한 채 사시고, 그 다음에 좋은 상가, 제가 앞서서 한번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배우세대 풍부하고 상업지역 비율 적고, 그 다음에 고립상권 구조 갖춰져 있고 11자 상권 배치 가지면 더 좋고, 거기에 광역교통망 없는 최적의 근린 상권, 좋은 상가 하나 사신 다음에 좋은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시면 이게 훨씬 더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이게 좋은 상가의 광역교통망의 부재, 이게 참 어려워요. 뭐냐면 좋은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예를 들어 네. 내가 좋은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광역교통망이 있어. 근데 그 앞에 있는 상가도 마음에 들어. 그렇죠. 그럼 어떡하죠?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골라드릴게요. 네네. 아파트와 상가는 제 컨텐츠, 우리 신 팀장님 컨텐츠나 제 컨텐츠 둘 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역세권 아파트 좋죠. 아, 정말 좋습니다. 역세권 상가는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분리된 투자를. 위치로 보셔야 돼요. 분리된 위치로 네.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다.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 사시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 한 채 사시고 좋은데 다른 지역에 우량임차 업종 잘 맞춰져 있고 요거 조건 잘 갖춰져 있는 상가 고르셔가지고 사시면 상가에서 임대료 잘 나오죠. 아파트는 계속 가격 올라갈 거죠. 상가 임대료 잘 나오고 장사하시는 분 거기서 장사 잘 되잖아요. 결국에 그 장사하시는 분이 다시 산다고 얘기 분명히 맞습니다. 할 또 겁니다. 비싼 금액에 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특히 학원이나 뭐 태권도장 이런 데는 운영하시다가 분양주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이거 저희가 이만저만 해서 이자나 납입하는 것보다 매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혹시 파실 생각 없냐, 역으로 물어보는 경우 많아요. 실제로 세설동도 그랬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역들에서 잘 되고 있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가 잘 고르면 꼭 나쁘지 않아요. 상가 구분 상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쁘게 보시니까 그래서 계속 점포택지 찾으러 다니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근에 또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안 좋은 사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색안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제가 상가주택 계속 욕했지만 상가주택도 좋은 상가주택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상가주택을 고르는 방법. 네. 나는 뭐 저나 신팀장 얘기 다 상관없이 나는 상가주택 무조건 사고 싶어. 그럼 사야죠. 죽어도 이거 살 거야 하는 분들은 이거 잘 보시면 돼요. 그렇죠. 상업지역하고 꼭 붙어있는 상가주택을 사십시오. 네. 이게 떨어져 있으면 1층 임대가 나중에 공실이 나면서 다시 안 채워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 맞아요. 이게 중심 상업지역이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상가주택 1층 점포 임대료가 같이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우량업체에 임차가 가능합니다. 우량 프랜차이즈. 임대 임차. 그렇죠. 네네. 왜냐면은 당연히 상업지역 이 임대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조금 더 싼 점포택지 1층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죠. 네.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임대로 들어올 때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고 네. 이런 데를 좀 많이 찾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야간 상권이 잘 형성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지만 위에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야간 상권이 활성화가 돼야 술을 팔 수 있는 상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아도 장사가 잘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런 입지는 위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생활이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조금 그렇죠. 그런 입지의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기 때문에 뭐 버스 정류장도 중심 상업 지역에 그렇죠. 다 있으니까 상업지 이용하기도 편하고 위에 다가구 차량 임대료도 더 비싸게 받을 수 더 비싸게 있는 받을 수 그렇죠. 있죠. 네, 이런 상가들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붙어 있지 않은 지역이나 이걸 두 개 다 충족하는 조건이면 더 좋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 배우 세대가 큰 단지에서 주 동선하고 가까운 상가 주택을 고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시 사진을 하나 드렸는데 우리가 배우 세대 주 이동 동선과 가장 가깝거나 아니면 자주 통행해야 하는 보행자 도로를 끼고 있는 자리 있잖아요. 네. 보행자 도로 이 도로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거든요, 실제로. 네네. 이 보행자 도로 끼고 있는 데가 대로변 코너보다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왜냐면 일로 사람들이 다 통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보행자 도로 끼고 있는데 잘 고르시면 좋은 업체들 임차도 맞추실 수도 있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편의점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밖에 다 이렇게 야장처럼 그럼요. 네. 그 사람이 좀 지나다니면서 몰릴 수 있고 그렇죠. 집 앞에서 뭐 커피 한잔 할 수 있고. 네. 이게 사진을 위로 늘려놔서 그런데 편의점 되게 큽니다. 1층.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저기서 다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동선의 상가에서 이제 배우 세대의 주 이동 동선과 가장 가까워야 한다. 그렇죠. 네. 보행자 도로 끼고 있는 거 잘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는 데들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종을 통해서 우량 임차 업종들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임차할 때도 임대료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매각할 때 특히 수익률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 많이 잘 엑스트할 팔립니다. 때. 그렇죠. 1층에 뭐 구멍가게 들어와 있는 것보다 1층에 뭐 파리바게트나 뭐 그렇죠. 프랜차이즈 들어와 있는 거 더 보기 좋아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무조건 막 큰 상가에 눈에 잘 띄고 막 이런 데에만 이렇게 내줬었는데 네. 요새는 실질적으로 이동 동선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주동선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좋은 상가주택 고르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자료 준비는 여기까지 했고요. 네네. 좀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상가 투자 이런 거 신도시 상가 투자 하시고 택지지구 이제 점포 택지 찾으시는 분들 지금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수익률 분석도 물론 중요하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뭐 이 자료를 받으시고 싶다 그러시면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요 파일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과연 점포 겸용 단독주택, 이 상가주택을 과연 지금 사는 게 맞느냐, 네. 아니면 현실적인 부동산 투자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접근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제를 당연히 가지고 얘기를 했죠. 또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상가주택은 과연 수익형 부동산의 최적의 선택일까라는 주제로 5가지 항목이었죠. 네. 상가주택이 무엇인지 지구 단위계 확인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수익률 분석 네. 어떻게 하는지, 네. 그리고 현실적인 최적의 부동산 투자 방법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좋은 상가주택을 고르는 방법까지 네. 참 좋은 정보로 시청자분들께 내용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컨텐츠도 이런 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는 거, 정보성이 있는 네, 여러분들 도움 되실 만한 그런 자료를 한번 또 준비해서 이러한 또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유,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현실적이고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 꼭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강산의 마스터즈 마스터 신팀장. 네, 디벨로퍼 길 길관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